차가운 빗줄기가 대지를 찢어밟길 듯 쏟아지는 칠흑 같은 밤, 젖은 흙이 철퍼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둔탁한 삽질 소리만이 상이슬게 정적을 기괴하게 깨뜨리고 있었는데, 그 구덩이 옆에는 갓 태어난 핏덩이가 낡은 광목천에 쌓인 차에 빗물에 젖어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다.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을 가를 때마다 드러나는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도와 다를 바 없었으니, 안채마님, 조 씨는 홑겹 소복 차림에 머리칼을 산발한 채 흙구덩이를 파는 머슴들을 향해 당장이라도 저 핏덩기를 묻어버리라며 악귀처럼 고함을 질러대고 있었고, 늙은 머슴 칠성이는 죄책감에 손을 벌벌 떨면서도 주인의 서슬 퍼런 불호령에 못 이겨 죄 없는 생명을 삼킬 구덩이를 파내려 가고 있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천둥소리에 묻혀 끊어질 듯 이어지기를 반복했는데, 그 처절한 생명의 절규는 숲속 나무 뒤에 숨어 입을 틀어막고 지켜보던 한여 월아의 심장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찔러대어 그녀는 공포로 마비된 다리를 억지로 꼬집으며 거친 숨을 몰아 쉬어야만 했다. 어서 묻지 않고 뭣들 하느냐.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고 갈 요물이란 말이다. 흙을 덮어라. 어서. 조씨 부인의 목소리는 광기에 젖어 찢어질 듯 날카로웠고,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칠성이가 눈을 질끈 감고 흙 한 삽을 퍼서 아이의 얼굴 위로 뿌리려던 찰나였다. 그 순간 월아는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혹은 하늘이 그녀의 몸을 빌려 움직인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짐승처럼 숲을 뛰쳐나가 흙더미 속으로 몸을 날리며 칠성이의 팔을 거칠게 밀쳐내고는 구덩이 가장자리에 놓여 있던 아이를 낚아채 품에 안고 흙탕물 바닥을 뒹굴었다. 갑작스러운 난입에 칠성이는 뒤로 나자빠졌고, 횃불을 들고 있던 다른 하인들도 놀라 뒷걸음질 쳤는데, 진흙투성이가 된 월아는 빗물에 젖어 미끌거리는 아이를 가슴팍에 필사적으로 끌어안으며 늑대 앞에 어미 사슴처럼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조씨 부인을 노려보았다. 인연이 미쳤구나. 감히 어디라고 끼어들어. 당장 그 계집년을 잡아라. 아이와 함께 저 구덩이에 쳐넣어 버려. 조씨 부인의 도끼. 어린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고막을 때리자 멍하니 서 있던 하인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월아를 향해 달려들 기세를 보였지만, 월아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기이한 괴력을 발휘하며 진흙 바닥을 박차고 일어나 칠흑 같은 숲속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발밑은 온통 질척이는 진흙탕이라 한 걸음을 떼기도 힘들었지만, 그녀의 품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가냘픈 심장 박동 소리가 그녀의 다리에 불을 지폈다. 뒤에서 전연을 잡아라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월아는 가시덤불이 살점을 찍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후려치는 고통 따위는 느낄 겨를도 없이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는데, 빗물과 땀 그리고 덤불에 긁힌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뒤섞여 그녀의 몸을 적시고 있었다. 도대체 이 죄 없는 생명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태어나자마자 생매장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월아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안채에서 들었던 무당의 섬뜩한 예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최참판댁의 대를 이을 귀한 아들이 태어나야 할 시기에 첩실인 매향이가 아들을 낳으면 본처인 조씨 부인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라는 불안감이 집안을 감돌고 있었고, 사악한 무당은 이번에 태어날 아이가 아들이라면 그 아이는 장차 아비를 잡아먹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역살 이끼어 있다 며 조씨 부인의 질투심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다. 결국 매향이는 난산 끝에 피를 쏟으며 숨을 거두었고, 어미 잃은 핏덩이는 태어나자마자 젖 한 모금 먹어보지 못한 채 저주받은 요물로 낙인 찍혀
이 비 오는 밤에 산채로 묻힐 운명이었던 것이다. 월아는 첩실 매향이가 숨을 거두기 직전 자신의 손을 잡고 부디 우리 아기를 살려달라며 피눈물을 흘리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추격자들의 횃불이 숲속 곳곳에서 춤을 추듯 일렁이며 점점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고 월아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폐가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지만 잠시라도 멈추면 아이와 자신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임을 알기에 멈출 수가 없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월아에게는 천운이었으니 쏟아지는 폭우가 그녀의 발자국과 아이의 냄새를 씻어내 추격견들의 코를 마비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험준하기로 소문난 검은 산의 바위 틈으로 몸을 숨기기 위해 방향을 틀었는데 젖은 바위는 기름을 바른 듯 미끄러웠고 발을 잘못 디디면 청일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길이었으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이가 혹여나 울음을 터뜨려 위치가 발각될까 두려워 월아는 젖은 저고리 자락을 찢어 아이의 입을 살짝 덮고는 자신의 젖가슴에 아이의 얼굴을 파묻어 온기를 전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가, 제발 소리 내지 마라. 여기서 들키면 우리는 끝이다. 내 어미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니 제발 살아다오. 얼마나 달렸을까. 월아의 발바닥은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겨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고 추위와 공포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지만 그녀는 기어이 사람들이 호랑이가 나온다 하여 얼씬도 하지 않는 깊은 산중의 폐가 예전에 화전민들이 살다 버리고 간 썩은 귀틀집을 발견하고는 그 안으로 굴러다시피 들어갔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비가 새고 바닥은 냉기로 가득했으나 당장 비바람을 피하고 몸을 숨길 수 있다는 안도감에 월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제야 긴장이 풀린 아이가 으앙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리자 그녀는 쏘스라치게 놀라 아이를 안고 집 구석 곰팡이 핀 거적 뒤로 몸을 숨겼다. 다행히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요란하여 아이의 울음소리가 멀리 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 위안하며 월아는 차가운 손을 비벼 열을 내어 아이의 작은 몸을 감싸 안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감히 양반 대에게 대를 이을 핏줄을 아니 그들이 버린 핏줄을 훔쳐 달아난 대역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두려움에 몸서리쳤다. 날이 밝아오면 최 참판은 관에 신고를 할 것이고 추노꾼들이 풀려 온 산을 이 잡듯 뒤질 것이 뻔하였기에 이곳 역시 안전한 장소는 아니었으므로 월아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배고픔에 지쳐 칭걸거리는 아이에게 줄 젖이 없어 월아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아이의 입에 물렸는데 비릿한 피맛을 본 아이가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빨아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었다. 불쌍한 것, 태어나자마자 어미 피맛부터 보는구나. 내 너를 살리기 위해 지옥불에 떨어질지라도 널 굶겨 죽이지는 않으마. 월아는 맹세코 이 아이를 살려내어 언젠가는 그 잔혹한 집안에 들이닥친 업보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다짐하며 밖을 살피기 위해 썩은 문틈으로 눈을 가져다 대었다. 멀리 산 아래쪽에서 수많은 횃불들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들은 아마도 월아가 강물에 몸을 던졌으리라 짐작하고 강가 쪽으로 수색 방향을 잡은 듯했다.
이 생사를 넘나드는 밤, 월아는 더 이상 초의 참판 대개 하녀가 아니었으며 누군가의 종으로 살던 비루한 인생은 빗물에 씻겨 내려갔고 오로지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미 늑대와 같은 강인한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품속의 아이를 내려다보며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아이의 차가운 볼을 쓰다듬었는데 기이하게도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샛별처럼 빛나는 눈동자로 월아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으니 그 눈빛은 마치 살려주어 고맙다고 말하는 듯하여 월아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젖은 옷을 짜서 물기를 털어내고 썩은 나무 기둥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이려 했으나 귓게는 여전히 전연을 잡아 죽여라 하던 조씨 부인의 독사 같은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내일 해가 뜨면 이 산을 넘어 더 깊은 골짜기,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도 아무도 모를 그곳으로 가야만 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월아가 아니며 이 아이 또한 초의 참판댁의 자손이 아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새벽녘, 숲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했지만 찢어진 옷가지와 핏자국이 낭자한 산길만이 지난밤에 참혹했던 도주를 증명하고 있었다. 월아는 퉁퉁 부은 발을 억지로 끌며 아이를 업고 다시 길을 나섰는데 안개 낀 산등성이에 서서 멀리 보이는 최참판댁의 기와지붕을 내려다보았다.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아침 햇살을 받아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탐욕과 살기가 도사리고 있음을 월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기다려라. 이 아이가 살아남아 너희들이 저지른 죄악을 낱낱이 심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월아는 피 맺힌 저주를 속삭이며 아이를 싼 강보를 더욱 단단히 여미고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한 산길, 짐승들만이 다닌다는 귀곡 구이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것이 바로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상 주샹의 탄생이자 한 가문을 파멸로 몰고 갈 처절한 복수극의 서막이었음을 그날 아침 숲속의 새들조차 알지 못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하였으나 깊은 산중의 시간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흘러 두 모자의 살점을 깎아내고 뼈를 굳게 만들었으니 어느덧 20번의 겨울이 지나 귀곡 구이구이라 불리던 험준한 골짜기에도 차가운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월아는 더 이상 고운 자태의 하녀가 아니라 거친 산짐승의 가죽을 걸치고 헝클어진 백발을 휘날리는 산파 미치광이 할미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갈라졌고 허리는 굽어 지팡이 없이는 거동조차 힘겨운 지경에 이르렀다. 젖이 나오지 않는 빈 가슴을 쥐어뜯으며 사냥의 젖을 훔쳐 먹이고 때로는 늑대가 먹다 남긴 고기를 주워다 씹어 뱉어 먹이며 키워낸 아이 길상은 이제 훤칠한 키에 떡 벌어진 어깨를 지닌 청년으로 자라나 있었으나 그의 눈빛에는 짐승과 같은 야생성과 함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길상은 꽁꽁 언 계곡의 얼음을 깨고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아 올리거나 험한 바위를 타고 올라가 석청을 채취해 오는 등 산중 생활에 통달해 있었지만 단순히 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약초의 쓰임새를 간파하고 가끔 산 아래를 지나는 신만이들에게 그것을 비싼 값에 넘겨 소금과 곡식을 구해오는 비상한 장사 수완까지 보이고 있었다. 길상은 자신이 그저 산속에 숨어 사는 천한 화전민의 자식인 줄로만 알고 있었으나 가끔씩 월아가 자신을 바라볼 때 스치는 슬픔과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의구심을 품곤 했다. 어머니,
어찌하여 우리는 남들처럼 마을에 내려가 살지 않고 이 짐승 굴 같은 곳에서 평생을 숨어 지내야 합니까? 길상이 장작을 패며 무심한 듯 던진 질문에 월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으나 짐짓 화를 내며 내 놈이 아직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헛소리를 하는구나. 천한 것들이 내려가 봐야 양반 놈들의 종살이나 하다가 뼈 빠지게 죽는 것이 이치거늘 자유로운 이곳이 천국인 줄 알아라 하고 쏘아 붙이곤 했다. 허나 월아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고 밤마다 각혈을 하며 피 묻은 천을 남몰래 태우는 일이 잦아졌으니 그녀는 자신의 명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유독 거센 눈보라가 동굴 입구를 막아설 때 월아는 피를 한 바가지나 쏟아내고 혼절하였다가 가까스로 눈을 떴는데 희미한 불빛 아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길상의 얼굴에서 20년 전 그 비 오던 밤 자신을 노려보던 최참판의 서늘한 눈매를 발견하고는 쏘스라치게 놀랐다. 이제 때가 되었음을 깨달은 월아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보자기를 꺼내 들었는데 그 안에는 20년 전 흙구덩이 속에서 아이가 입고 있었던 누렇게 변색되고 흙물이 든 비단 베넷 저고리와 은장도 하나가 들어 있었다. 길산가, 이제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너는 천안 화전민의 자식이 아니다. 내 이름은 길상이 아니라 최참판댁의 장손이자 그 집안의 유일한 적통이다. 월아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충격으로 길상의 뇌리를 강타했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와 낡은 베넷 저고리를 번갈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월아는 끊어질 듯한 숨을 몰아쉬며 20년 전에 그 끔찍했던 밤, 갓 태어난 핏덩이가 산 채로 묻힐 뻔했던 사연과 조씨 부인의 악행,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짐승처럼 도망쳐 온 그 처절했던 탈출기를 피를 토하듯 쏟아내었다. 이 베넷 저고리에 묻은 흙이 바로 네가 묻혔던 무덤의 흙이다. 그들은 너를 죽여 짐승의 먹이로 던지려 했으나 하늘이 너를 살려두신 것은 반드시 그 죄를 묻기 위함일게다. 월아의 목소리는 한 맺힌 귀신의 울음처럼 동굴 안을 울렸고 길상의 눈동자는 점차 혼란에서 분노로 그리고 차가운 살기로 붉게 타올랐다. 이야기를 마친 월아는 길상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으며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그녀의 손은 이미 시신처럼 차가웠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 아들아, 아니 도련님, 부디 이 어미의 원한이 아니라 도련님, 자신의 뺏긴 인생을 되찾으십시오. 칼로 찌르는 복수는 하책이요.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상책입니다. 저들이 가진 재물과 명예, 그 껍데기를 모두 벗겨내고 발가 벗겨진 채로 네 발 아래 엎드리게 만드세요. 월하는 말을 마침과 동시에 20년간 참아왔던 고통을 한꺼번에 토해내듯 긴 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떨구었으니 험한 산중에서 짐승처럼 살면서도 한 생명을 지켜낸 위대한 어미의 생은 그렇게 초라한 동굴 속에서 막을 내렸다. 길상은 죽은 월하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으나 그 울음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 폭발하는 포효에 가까웠으며 그 소리에 놀란 산짐승들이 꼬리를 감추고 숨을 죽였다. 길상은 월하의 시신을 양지바른 언덕에 묻고 며칠 밤낮을 그 앞에 꿇어 앉아 움직이지 않았는데 굶주림과 추위가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로지 복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월화가 남긴 은장도로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썩둑 잘라내고 낡은 베넷 저고리를 품속 깊이 갈무리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는 산짐승을 사냥하던 길상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짓밟은 가문을 사냥할 사냥꾼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그는 산을 내려가기 전 동굴에 남아있던 모든 흔적을 불태워 없앴는데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소년의 순박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냉혹함만이 감돌았다. 그는 산 아래 마을 신만이들에게 그동안 모아둔 귀한 약초와 산삼을 모두 넘기고 받은 거금을 미천 삼아 세상 밖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산골 청년이 아니라 타고난 장사꾼의 기질과 복수심으로 무장한 그는 한양으로 향하는 상단의 뒤를 쫓으며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길상이 산을 내려와 처음 마주한 세상은 월화의 말대로 탐욕과 위선이 판치는 아수라장과 다를 바 없었으나 오히려 그 점이 길상에게는 기회가 되었다. 그는 타고난 눈썰미와 산전수전 겪으며 터득한 생존 본능으로 상인들의 셈법을 빠르게 익혀나갔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물건의 가치를 꿰뚫어 보는 해안을 발휘하여 순식간에 재물을 불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최길상이라는 이름 대신 김선달이라 불리는 거상의 양자가 되어 밑바닥부터 장사를 배우며 힘을 키웠다. 낮에는 허리를 굽혀 짐을 나르고 밤에는 장부를 들여다보며 그를 익히는 주경야독의 세월 동안 그는 단 한순간도 품속에 흙 묻은 베넷 저고리를 잊은 적이 없었다. 최참판 댁이 있는 고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를 더욱 채찍질했는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굶어 죽어 나가는데도 최참판 댁 곳간은 썩어 나가는 쌀가마니로 넘쳐난다는 흉흉한 소문이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길상은 한양 장안에서 네로라 하는 큰 손으로 성장해 있었고 그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비단이며 쌀이며 유통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이제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자신의 수하들을 풀어 최참판 대액의 재정 상태를 은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최참판 댁이었지만 속으로는 방탕한 생활과 무리한 뇌물 상납 그리고 연이은 흉작으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길상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최참판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고리 대금을 끌어다 쓰고 있다는 정보까지 입수하고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 빚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칼을 쓰지 않고도 그들의 목을 조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잔인한 덫이었으니 길상은 마치 거미가 줄을 치고 먹이가 걸려들기를 기다리듯 천천히 그리고 은밀하게 최참판 댁을 향한 포위망을 좁혀갔다. 드디어 길상이 고향으로 내려갈 채비를 마친 날 그는 최고급 흑단으로 지은 도포를 걸치고 갓을 쓴 채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속에 비친 사내는 영락 없는 귀공자의 풍모를 지니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20년 전 빗속의 흙구덩이에서 살아남은 아이의 도끼를 그대로 품고 있었다. 그는 수하들에게 명하여 술에 가득 금은보화와 비단을 싣게 하고 최참판 댁이 있는 고을을 향해 출발했다. 그의 행렬이 고을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왔다더라. 저렇게 젊은 나이에 거상이라니 대단하다며 부러움 섞인 탄성을 질러댔지만 그 누구도 그 화려한 가마 안에 타고 있는 사내가 20년 전 이 마을 뒷산에 생매장될 뻔했던 그 아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길상은 가마의 발을 살짝 걷어 올리고
멀리 보이는 초의 참판 댁의 솥을 대문을 싸늘한 눈으로 응시하며 나직이 읊조렸다. 기다리십시오, 어머니. 그리고 초의 참판 조씨 부인. 내 당신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한 보따리 들고 왔으니 부디 기쁘게 맞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참판 댁의 육중한 솥을 대문은 여전히 위압적으로 버티고 서 있었으나 그 안쪽의 공기는 썩은 늪지대처럼 쿰쿰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으니 이는 가문의 새가 기울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징조였다. 사랑차의 툇마루에 걸터 앉은 초의 참판은 곰방대에 불을 붙일 기력조차 없는 듯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술과 여사에게 찌들어 누렇게 떴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어 한때 고을을 호령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는 늙은이의 초라함만이 남아 있었다. 안채에서는 조씨 부인의 표독스러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으나 예전처럼 서슬퍼런 기세가 아니라 악에 바친 비명에 가까웠으니 그녀 역시 곳간이 비어가고 하인들이 하나둘 야반 도주를 하는 작금의 상황에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이다. 이 썩을 것들아, 쌀독이 비었다고 밥을 안 짓느냐. 내 친정에 기별을 넣으라니까. 왜 아직도 소식이 없어. 조씨 부인이 애꿎은 찬모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어대자 찬모는 마님, 친정댁에서도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다고 문전박대 당한 지가 언젠데 그러십니까요? 하며 울먹였고 그 말에 조씨 부인은 분을 이기지 못해 밥상을 엎어버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우렁차고 맑은 소리가 들려와 집안의 소란을 단번에 잠재웠는데 그 목소리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힘이 실려 있어 하인들이 쭈뼛거리며 대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10여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검은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흑단 미단옷을 입고 가끈에 옥을 단 귀공자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니 그가 바로 한양에서 온 거상 김선달, 아니 복수의 칼날을 품고 돌아온 길상이었다. 길상은 집안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기와장 사이로 자풀이 돋아나고 단청이 벗겨진 처마 끝을 보며 마음속으로 너희들의 탐욕이 결국 집안을 이 꼴로 만들었구나 하고 비웃음을 삼켰으나 겉으로는 더없이 정중하고 온화한 미소를 띠며 사랑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최참파는 난데없는 귀한 손님의 방문에 당황하여 버선발로 뛰어내려오며 허둥지둥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는데 길상의 뒤에 서 있는 하인들이 들고 있는 묵직한 보따리들을 보자 그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누추한 곳에 이리 귀한 손님이 찾아오시다니 뉘신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최참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길상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읍을 하며 한양에서 장사를 하는 김가라 하옵니다. 대감마님의 명성을 익히 듣고 지나가는 길에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랜 벗을 대하듯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는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가 서려 있었다. 길상은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여 보따리를 풀게 했는데 그 안에서는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금덩이와 응고에 그리고 최고급 비단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를 본 최참판과 뒤늦게 달려 나온 조씨 부인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넋을 잃고 말았다. 조씨 부인은 20년 전 자신이 죽이려 했던 아이가 바로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이라 생각하며 길상의 소매를 잡고 안방으로 이끌기에 바빴다. 아이고, 이런 귀한 분을 마당에 세워두다니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내 당장 주안상을 봐오라 이르겠습니다. 안방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는데
최 참판과 조씨 부인은 길상의 눈치를 살피며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고 길상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차를 마시며 그들의 초조함을 즐기고 있었다. 길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운을 떼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감마님 댁가세가 예전만 못하여 곤란을 겪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참견하는 것은 아니오나 저 많은 빚을 감당하시려면 고초가 심하시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초의 참판은 자존심 상해하면서도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 고개를 떨구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조씨 부인이 나서서 김대인, 우리 집안이 잠시 운수가 사나워 일이 된 것이지 근본이 없는 집안은 아닙니다. 융통만 좀 해주신다면 금방 일어설 수 있습니다요. 라며 애원하듯 매달렸다. 길상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짐짓 난처한 척 뜸을 들이다가 품속에서 두툼한 어음 봉투를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제가 대감마님의 인품을 믿고 댁의 모든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의 자금을 융통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도 장사치인지라 담보 없이는 큰 돈을 움직일 수 없는 법, 형식상으로나마 이 집안의 전답과 가옥 문서를 저에게 맡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길상의 제안은 달콤한 독배와 같았으나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두 사람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최 참판은 잠시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으나 조씨 부인이 옆구리를 찌르며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아요. 라고 속삭이자 결국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집문서와 땅문서가 든 칠기함을 꺼내왔다. 길상은 그 함을 받아들고 뚜껑을 열어 문서들을 확인하는 척하며 20년 전 월화가 훔쳐 달아났던 그 핏덩이가 이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손에 쥐게 된 순간의 전율을 억누르느라 손끝을 파르르 떨었다. 그는 문서들 사이로 슬쩍 자신의 진짜 어미인 매향이 썼던 낡은 편지 한 장을 끼워 넣었는데 이는 나중에 터뜨릴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이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고 오직 인주 밥이 지식여지는 소리와 도장이 종이에 닿는 둔탁한 소리만이 크게 울려 퍼졌다. 최 참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낯선 젊은이에게 넘긴다는 불안감에 식은땀을 흘렸지만 눈앞에 쌓인 금괴를 보며 애써 불안을 잠재웠고 조씨 부인은 이미 그 돈으로 어떤 비단옷을 해 입을지 상상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다. 길상은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품에 넣으며 비로소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마치 먹잇감의 목덜미를 문맹수의 그것처럼 잔혹하고도 섬뜩했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대감, 이제 이 집안의 빚은 모두 청산되었습니다. 허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요. 제가 이 돈을 회수하러 오는 날까지 부디 건강히 계셔야 할 것입니다. 길상의 뼈 있는 말에도 두 사람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고맙습니다. 은인입니다.를 연발하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러니인가. 길상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조씨 부인은 아쉬운 듯 그를 붙잡으며 다가오는 최의 참판의 환갑잔치에 꼭 참석해 달라고 청을 넣었다. 대인께서 우리 집안을 살리셨으니 다가오는 영감의 환갑잔치 때 상석에 모시고 싶습니다.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길상이 기다리던 기회였으니 그는 짐짓 사양하는 척 하다가 못 이기는 척 수락했다. 마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거절할 수가 없군요. 그날 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잔치가 될 것입니다. 길상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으나 탐욕에 눈이 먼 조씨 부인은 그 살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그저 기뻐하며
손뼉을 쳤다. 길상은 인사를 하고 방을 나섰는데 마루를 내려서는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으나 그가 밟고 지나간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대문을 나선 길상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곧장 자신의 처소로 향했는데 밤하늘에는 20년 전 그날처럼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가리고 있었다. 그는 품속의 문서들을 꺼내어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칠흑 같은 어둠을 향해 나직이 중얼거렸다. 어머니, 보셨습니까? 저들은 제 손으로 목줄을 저에게 넘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목줄을 서서히 조여 숨통을 끊어놓는 일뿐입니다. 길상의 눈가에는 물기가 맺혔으나 입께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으니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는 수하들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려 환갑잔치 날 사용할 특별한 선물들을 준비하게 했는데 그것은 화려한 금은보화가 아니라 썩은 흙과 피 묻은 옷까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울 치밀한 각본이었다. 한편 초의 참판 댁 안방에서는 늦은 밤까지 웃음꽃이 피어올랐는데 최 참판과 조씨 부인은 길상이 주고 간 금괴를 만지작거리며 잃어버렸던 권세를 되찾을 꿈에 부풀어 있었다. 여보,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저 김선달이란 자가 우리에게 굴러들어 온 복덩이요. 최 참판이 술잔을 기울이며 호탕하게 웃자 조씨 부인도 맞장구를 치며 그러게 말입니다. 내 관상을 볼 줄 아는데 그 젊은이 얼굴에 귀티가 흐르는 것이 예사 인물이 아니더이다. 잘만 구슬리면 우리 딸년과 혼인이라도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며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이 찬양해 맞지 않는 그 복덩이가 실은 자신들이 생매장하려 했던 원한 맺힌 핏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금의 이 웃음이 얼마나 끔찍한 비명으로 바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들의 밤은 깊어만 갔다. 폭풍 전의 고요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니 최참판 댁의 운명은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최참판의 회가변이 열리는 날 하늘은 아침부터 기이할 정도로 붉은 빛을 띠고 있었으며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하여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었으나 최참판 댁 마당만은 장터처럼 시끌벅적했다. 길상이 빌려준 막대한 자금으로 차려낸 잔치상은 그야말로 주지육림 지우치로울린이 따로 없었으니 전국 팔도에서 구한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졌고 화려한 비단 천막 아래에서는 기생들의 춤사위와 악공들의 풍각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비록 속으로는 초의 참판댁의 갑작스러운 부활을 의아해하면서도 공짜 술과 고기 냄새에 이끌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고을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과 관리들 또한 최 참판의 초대에 응하여 마루 위 상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붉은 흉배를 두른 최 참판은 술 기운이 올라 불그스레한 얼굴로 거드름을 피우며 손님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고 조씨 부인 역시 온몸을 휘감은 금은 패물로 치장하고는 마치 여왕이라도 된 양콧대를 높이고 있었으나 그들의 웃음 뒤에는 채워지지 않는 탐욕과 허영심이 뙬리를 들고 있었다. 이 모든 호사가 자신들의 목을 조여올 올가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들은 길상이 도착하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대문 밖에서 한양 김선달 대인 행차시오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왁자지껄 하던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대문 쪽으로 쏠렸다. 길상은 검은색 바탕에 금실로 용문양을 수놓은 화려한 관복 차림으로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는데 그의 뒤로는
붉은 비단 보자기 덮인 큼지막한 함을 든 하인들이 따르고 있었다. 길상의 등장은 마치 어둠의 제왕이 강림한 듯한 서늘한 위압감을 풍겨 춤을 추던 기생들조차 동작을 멈추고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고, 최참판과 조씨 부인은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그를 맞이했다. 아이고, 우리 집안의 은인께서 이제야 오시는구려 기다리다 목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서 상석으로 드시지요. 조씨 부인의 호들갑스러운 환대에도 길상은 그저 옅은 미소만을 띌 뿐이었는데, 그 미소는 마치 잘 차려진 제사상을 앞에 둔 저승사자의 그것처럼 기묘하고도 섬뜩했다. 길상은 최참판의 옆자리, 즉 가장 높은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20년 전 자신을 생매장하려 했던 늙은 머슴 칠성이가 한 구석에서 눈치를 보며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길상의 눈매가 가늘게 떨렸다.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길상은 자리에서 일어나 좌중을 향해 술잔을 높이 들었는데, 그의 행동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오늘 이 기쁜 날, 제가 대감마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재미난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술맛을 돋우는 데는 야단만 한 것이 없지요. 길상의 목소리는 중저음으로 깔려 좌중을 압도했고, 최참판은 기분 좋게 웃으며 허허, 한양 제일 거상의 이야기라니 기대가 크오, 어서 해보시구려 하며 맞장구를 쳤다. 길상은 천천히 잔을 비우고는 시선을 허공에 둔 채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벼락부자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헌데 그 집 안주인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 갓 태어난 핏덩기를 저주받은 요물이라 모함하여 산채로 묻어버리라 명했지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그 아이는 차가운 흙구덩이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길상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처음에는 흥미롭게 듣던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칠성이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 술잔에 술이 넘쳐 흐를 지경이었다. 조씨 부인의 얼굴색은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으나 설마 하는 마음에 애써 태연한 척하며 부채질을 해댔다. 길상은 그녀의 반응을 즐기듯 목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한 의로운 한녀가 그 아이를 구해내어 야밤에 도주를 했습니다. 그 하녀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 짐승굴에서 아이를 키워냈지요. 짐승의 젖을 먹고 자란 그 아이는 매일 밤 어미로부터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들으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그 아이는 거상이 되어 자신의 부모를 찾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자 잔칫집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참판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이 보시오, 김대인. 농담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소. 좋은 날 무슨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며 말을 막으려 했으나 길상은 그 말을 단칼에 자르고 서슬퍼런 눈빛으로 최참판을 노려보았다. 이것이 농담으로 들리십니까, 대감? 길상의 일갈의 장례는 침묵에 휩싸였고, 그는 하인들에게 손짓하여 가져온 함을 최참판의 밥상 위에 올려놓게 했다. 이것이 제가 준비한 환갑 선물입니다. 20년 전 대감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길상이 비장한 표정으로 함의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썩은 흙 냄새가 확 풍겨 나왔고, 사람들 모두가 경악하여 목을 길게 빼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함 속에는 금은 보화 대신 검붉은 흙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흙 위에는 20년 전 핏자국과 흙물이 그대로 배어 있는 낡고
썩은 베넷 저고리 한 벌이 놓여 있었다. 그것을 본 조씨 부인은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뒤로 나자빠졌고 최 참판은 눈알이 튀어나올 듯 놀라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다. 길상은 함 속에 손을 넣어 흙을 한 줌 쥐어 잔치상 위에 뿌리며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보시오, 이 흙이 바로 20년 전 당신들이 나를 묻으려 했던 뒷산의 흙이요. 그리고 이 옷이 내가 입고 있던 수혜란 말이요. 내 이름은 김선달이 아니다. 나는 이 집안의 첩실 매향의 아들이자 당신들이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린 핏줄 최길상이다. 길상의 외침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잔칫집을 강타했고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경악과 공포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세상에, 그때 죽었다던 첩실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단 말인가. 저 귀한 분이 바로 그 아이였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가자 조씨 부인은 반쯤 실성한 사람처럼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일어나 삿대질을 해댔다. 거짓말이다. 저놈은 사기꾼이다. 내 아들은 그때 죽었다.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라. 그녀의 발악에도 하인들은 누구 하나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미 집안의 실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길상은 품속에서 낡은 서찰 한 장을 꺼내어 조씨 부인의 면전에 던졌다. 이것은 나를 살려준 양어머니 월화가 남긴 유서이자 증언이요. 그리고 저기 구석에 숨어 있는 칠성이 이리 나와서 사실을 말해 보아라. 네가 팠던 그 구덩이를 기억하느냐. 길상의 지목을 받은 칠성이는 털썩 주저앉으며 넙죽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도련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마님께서 시키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칠성이의 자백은 조씨 부인의 거짓말에 쐐기를 박는 결정타였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초의 참판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가슴을 부여잡으며 거품을 물고 쓰러졌는데 평소 앓던 지병에 화병이 겹쳐 중풍이 온 것이었다. 잔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악공들은 악기를 버리고 도망쳤으며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길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문서를 꺼내 들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소. 여기 이 집안의 모든 전답과 가옥 문서가 내 명의로 되어 있소. 당신들은 빚을 갚기 위해 나에게 모든 것을 넘겼지.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최참판이 아니라 나 최길상기요. 길상이 흔드는 문서들을 본 조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달려들어 문서를 뺏으려 했으나 길상의 호위무사들에게 제지당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내 집이야, 내 돈이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녀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흙투성이가 된 베넷 저고리를 찢어발기려 했으나 그 모습은 처참하다 못해 기괴하기까지 했다. 길상은 쓰러진 초의 참판과 미쳐 날뛰는 조씨 부인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들이 20년 전 나에게 주었던 것은 죽음과 공포였으나 나는 자비를 베풀어 목숨만은 살려두겠소. 허나 이 집에서 단 한 톨의 쌀도 단 한 조각의 옷감도 가지고 나갈 수 없소. 빈 몸으로 왔으니 빈 몸으로 나가시오. 그것이 당신들이 치러야 할 죗값이요. 그의 선언은 잔인할 정도로 냉정했으나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서리빨 같은 위험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초의 참판 부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천벌을 받을 인간들 같으니라고. 자기 핏줄을 생매장하려 했다니 짐승만도 못하구나. 평소 그들의 횡포에 시달렸던 백성들의 분노가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고
썩은 음식과 돌멩이가 상석 위로 날아들었다. 화려했던 황합잔치상은 난장판이 되어 엎어졌고 붉은 비단은 찢겨 진흙탕에 뒹굴었으며 초의 참판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져 짓밟혔다. 길상은 난장판이 된 마당 한가운데 홀로 우뚝 서서 20년간 가슴속에 품어왔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으나 그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한 허무함이 밀려왔다. 이것이 복수인가? 저 추악하게 무너져 내리는 노인들이 진정 내 부모란 말인가? 그때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길상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관아에서는 조씨 부인의 살인 미수와 칠성이의 증언을 확보하러 온 것이었다.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면서도 조씨 부인은 내가 이 집 안주인이다. 너희들이 감히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다.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된 최참판은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 흐릿한 눈으로 길상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원망인지 회한인지 모를 눈물이 고여 있었다. 길상은 그들이 대문 밖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고 마침내 텅 빈 마당에 고요가 찾아오자 하늘에서는 참았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20년 전 그날 밤처럼 세차게 내리는 비였으나 이번 비는 저주가 아니라 이 집안의 묵은 때를 씻어내는 정화징화의 비였다. 길상은 비를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나직이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초의 참판댁의 아침은 기이할 정도로 투명하고 고요했으니 지난밤의 아수라장과 피비린내 나는 소동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기와지붕 위에는 눈부신 햇살만이 평화롭게 내리쬐고 있었다. 주인 잃은 안채와 사랑채는 텅 비어 적막감이 감돌았으나 그 적막은 음산함이 아니라 묵은 때를 벗겨낸 후에 개운함에 가까웠으며 마당 곳곳에 고인 웅덩이에는 파란 하늘이 비치고 있었다. 길상은 낡은 관복을 벗고 소박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채 뒷짐을 지고 자신이 태어났으나 버림받았던 그리고 이제는 주인이 된 이 거대한 저택을 천천히 거닐었다. 무너진 담장 틈으로 이름 모를 들꽃들이 고개를 내밀고 처마 밑 제빗집에서는 어미새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길상의 입게는 비로소 씁쓸한 비소 대신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이 거대한 집이 오로지 탐욕을 채우기 위한 곳간이 아니라 사람 사는 온기가 도는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하리라.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대문 밖에서 서성이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활짝 열린 대문을 가리켰다. 길상이 내린 첫 번째 명령은 이 집안의 곳간을 모두 개방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단순히 쌀을 나누어 주는 적선지산의 차원을 넘어선 가문의 죄를 씻는 의식과도 같았다. 수십 년간 소작농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여 쌓아 올린 쌀 가마니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나오자 굶주림에 허덕이던 백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렸다. 길상은 멍석 위에 수북이 쌓인 빈문서와 노비문서를 가져오게 한 뒤 사람들 앞에서 직접 횃불을 들어 그 문서들에 불을 붙였다. 활활 타오르는 저 불꽃을 보시오. 이제 당신들을 올가매던 빛과 신분, 그 지긋지긋한 굴레는 모두 연기가 되어 사라졌소. 오늘부터 이 초의 참판 대개 땅은 그 땅을 일구는 농민들의 것이며 여기서 나오는 소출은 오로지 일한 자들의 몫이 될 것이요. 붉은 불길이 치솟으며 검은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자 지켜보던 노인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고 젊은이들은 최길상 만세, 새 주인님 만세를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길상은 지난 20년간 자신을 지배했던 복수심마저 함께 태워 보내는 듯 홀가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는 폐허가 남는 법이라지만 길상은 그 폐허 위에 새로운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으니 가장 먼저 한 일은 두 어머니를 위한 넋을 기리는 것이었다. 그는 풍수지리에 능한 직관을 불러 명당 중의 명당이라는 양지 바른 언덕을 찾아 생모인 매향과 양모인 월아의 묘를 나란히 썼다. 신분의 귀천을 따지는 유교 사회에서 첩실과 하녀의 묘를 가문의 선산 한가운데 그것도 제일 높은 자리에 모시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으나 길상은 문중 어른들의 반대를 단칼에 제압했다. 나를 낳아준 분도 어머니요. 나를 살려 길러준 분도 어머니시니 두 분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죽어서나마 두 분이 자매처럼 친구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편히 쉬시게 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봉분 앞에 선 길상은 월아가 유물로 남겼던 흙 묻은 베네처 고리를 태워 그 재를 무덤가에 뿌리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었다. 산바람이 불어와 묘비 옆에 심은 벚나무 가지를 흔들자 마치 두 어머니가 잘했다. 내 아들아, 이제 내 삶을 살거라 하고 속삭이는 듯하여 길상은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한편 관아로 끌려간 초의 참판과 조씨 부인의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없었으니 그들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져 가문은 삭탈관직 익슈에 두어 관치당하고 전 재산은 몰수되었다. 중풍으로 쓰러진 초의 참판은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똥오줌을 지리며 생을 마감했고 조씨 부인은 관노비로 전락하여 평생 남의 집 빨래와 허드레시를 하며 구차한 목숨을 이어가야 했다. 그녀는 냇가에서 빨래 방망이질을 할 때마다 내가 이 고을 안주인이었는데 하며 헛소리를 중얼거려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고 동네 아이들이 던지는 돌팔매질을 당하며 자신이 20년 전 저질렀던 악행을 뼈저리게 후회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길상은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도 굳이 찾아가 보거나 조롱하지 않았는데 무관심이야말로 그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임을 알았기 때문이며 이미 자신의 삶에서 그들은 지나간 악몽의 파편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악인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파멸한다는 인과응보의 이치는 틀림이 없었고 길상은 그저 하늘의 뜻을 대신 집행한 대리인이었을 뿐이었다. 세월은 다시 흘러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났고 최참판댁 아니 이제는 자선가라 불리는 길상의 집은 고을의 번영을 이끄는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 길상은 타고난 상재를 발휘하여 고을의 특산물을 유통해 큰 부를 축적했으나 그 부를 독점하지 않고 서당을 지어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데 아낌없이 썼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준 지혜롭고 어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슬해 아들, 딸을 두었는데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예전에는 비명과 고성이 오가던 안뜰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길상은 툇마루에 앉아 자신의 어린 아들이 마당에서 강아지와 뛰어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이가 넘어지자 곁에 있던 하녀가 기겁을 하며 달려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툴툴 털고 일어나도록 다정하게 격려하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안에서는 더 이상 신분의 귀천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생명을 경시하는 일은 없었으며 모든 생명은 귀하다는 월화의 가르침이 가풍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길상은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멀리 보이는 뒷산의 능선을 가리키며
나직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가, 저 산 너머에는 춥고 어두운 골짜기가 있단다. 하지만 그곳에도 따뜻한 봄은 오고 바위 틈에서도 꽃은 피어난단다. 네가 누리는 이 따뜻한 햇살과 배부름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항상 낮은 곳을 살피고 힘없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들은 아비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길상의 따뜻한 손길과 진지한 눈빛에서 무언가 중요한 약속을 느낀 듯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비의 손가락을 꼭 쥐었다. 마당 한켠에는 20년 전 월아가 길상을 안고 도망쳤던 그 밤에 심겨 있었다는 늙은 감나무가 베어지고 그 자리에 새롭고 튼튼한 소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푸른 기상을 뽐내고 있었으니 이는 썩은 과거를 도려내고 새로운 희망이 뿌리내렸음을 상징하는 듯했다. 해질 무렵 저녁밥 짓는 연기가 마을 곳곳에서 피어오르고 길상의 집 대문 앞에는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일꾼들과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길상을 마주칠 때마다 허리를 굽혀 억지 춘향식의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눈빛을 보내며 어르신 덕분에 올해도 풍년입니다. 건강하십시오 하고 덕담을 건넸다. 길상은 그들의 검게 그을린 얼굴 하나하나를 마주보며 미소로 화답했고 그 평온한 풍경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긴 여행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생매장될 뻔했던 비운의 아이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복수를 넘어 상생의 길을 열어젖힌 진정한 거목으로 성장해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으나 길상이 남긴 교훈은 강물처럼 흘러 후세에까지 전해졌으니 사람들은 훗날에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 기이하고도 통쾌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죄 지은 자는 발 뻗고 못 자도 베푼 자는 두 다리 뻗고 잔다는 옛말이 하나도 그르지 않음을, 그리고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도 생명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타올라 마침내 세상을 밝힌다는 진리를 최길상의 삶은 증명해 주었다. 붉은 노을이 최참판댁의 기와 지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서산으로 넘어가고 집안에서는 다듬이질 소리와 책 읽는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으니 그것은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녁 풍경이었다.